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들 그 아그로 에코노미카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윤동영 대표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그 실증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최근에 여러 자리에서 발표하셨던 거는 과연 이제 중고령자 고용이 어떤 양상을 띄었나를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갖고 중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게 상충일까? 아니면 보완일까?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몇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현실에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멀리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와주신 윤동영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윤동용 대표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령자 고용 문제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석학분들이시니까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같이 좀 의논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령자 고용 문제와 관해서 세바시에 나가서 강의한 게 있는데요. 그게 한 3주 전에 업로드가 됐는데 지금 한 12만 명 정도가 볼 정도로 인기 자료입니다. 그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요즘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령자들이 겪는 실직의 문제, 그 다음에 고용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알고리즘에 제 강의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와서 본다는데 그 앞전에 있었던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으로 회자가 됐던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영화인데 거기도 중고령자 실직과 고령자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령자 고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가는 데마다 조금 지혜를 빌리고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제기되는 문제가 중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또 페이퍼도 나와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조금 오늘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 현재 상황, 그리고 세대별 일자리 특성,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에 대한 결론 그리고 또 논의 주제들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중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 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만한 이제 그래프인데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몇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래프인데 1960년도만 해도 일하는 사람 100명이 83명을 먹여 살렸어야 했다. 그런데 가장 낮아지는 게 2024년인데 2024년 되면 24.8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작년에까지가 이제 24.8명을 먹여 살렸는데 2072년이 되면 104.2명을 먹여 살려야 될 거다. 즉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 결국은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 일하는 사람들이 저축할 능력도 없어지고 자기들도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다면 고령 인구가 부양 인구에 들어가지 않고 고령 인구가 일을 하도록 만들면 이런 부양비 부담은 줄어들 것 아닌가. 뭐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중고령 인력 활용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 피크붐 세대 해가지고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베이비 부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거의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에서 지금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본격적인 퇴직 연령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우리나라 노동인구 감소가 필수적이고 그게 우리나라 GDP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나온 연구에 보면 이미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53년생부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죠. 그분들이 705만 명인데, 그분들로 인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성장률을 0.33%를 하락시킨 요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가 64년생부터 74년생인데 이 사람들이 954만 명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계속 비노동인구로 이제 이탈을 할 텐데, 연평균 성장률이 앞에보다 더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0.38%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 추정치예요. 근데 이제 중고령자들이 몇 년을 일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퇴직 연령을 법적으로 60세 그걸 이제 계속 올려가서 62세, 65세까지 연장하자 해서 그 정년 연장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14.5%밖에 안 돼.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은 49.5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미 50세 되면 대부분이 85%가 퇴직해. 근데 그 퇴직한 50세 이상이 어디서 일하느냐 보면 여전히 일은 해요.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8.6%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었다.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뺐느냐? 그 그래프는 월드뱅크 자료에 나온 건데, 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더 많이 일하는 나라, 그리고 중고령자가 더 많이 일하는 나라가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이게 대체 관계가 아니라, 대체 관계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긴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률이 높으면 둘 다 써야죠. 근데 이제 성장률이 낮으면 둘 다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중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정년을 연장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는 거는 65세까지 계속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2세부터 연금 받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서 65세까지 늘리기로 돼 있는데, 거의 5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십몇 년 아무 소득 없이 살아야 되고, 법적인 정년을 지킨다 하더라도 60세 정년하면 그 2년 3년 계속 이게 그 연금 연령이 뒤로 밀리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 그러는데, 이 소득 크레바스를 메꾸기 위해서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기업단체들, 정경련이 아니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 한경협, 그 다음에 또, 또 뭐 있나요? 네,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60세에서부터 65세까지 정년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무급제가 아니고 그냥 연공급제니까 계속 이 급여가 올라가는 상태인데, 급여는 오르고 이 나이대 사람들이 생산성은 못 오른다. 그래서 기업한테 부담만 높인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청년 고용도 줄어든다. 그래서 KDI에서 2019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줄었느냐, 아니면 앞에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보완적으로 해서 더 늘었느냐 봤는데,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중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를 대체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가 최대 1.5명이나 줄었다 해서 훨씬 더 강한 대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대상의 그 연구 대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왜 문제가 있냐면, 정년 적용을 받는 아까 말씀드린 14.5%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14.5%는 어떤 기업들이냐면 이 노조가 강한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근로자. 그러니까 거기는 특히 이제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이런 대체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공공부문에 있잖아요. 공공부문은 총액 인건비가 실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늘리면 이 사람도 못 뽑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인원수도 정해놨어. 그거 다 그 공공부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뽑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공부문은 다 그래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공공기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체 효과가 나와. 그런 현상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샘플 바이어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노동조합이 강한 그런 또 대기업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들에서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년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민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두 부문을 포함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대체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단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4.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50대 전후에 퇴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중고령자의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를 줄였다라고 하는 연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연구는 아마 정확하게 했겠죠. 근데 샘플 바이어스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떤가? 실제로는 지금 세대별 일자리 특성을 잠깐 보시면 60대, 70대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대, 30대는 취업자 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절대 수도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보시면 20대가 2016년에 89만 4,854명이었는데 지금 96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6, 7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30대는
10년 전에 129만이었는데 지금 138만, 9만밖에 안 늘었는데 60대는 35만이었는데 77만, 2배 이상 늘었죠. 70대는 저희는 70대는 일 안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2016년에는 10만 5천 명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가 25만 6,900명이니까 25만 7천 명 정도 돼서 60대, 70대는 급격하게 그 근로자 숫자가,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20, 30대는 비슷하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뭐 20대는 줄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산업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보면 60대 임금 근로자 보면 제조업에서 10년 전에 비해서 60대 근로자 비중이 6%가 늘었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뭐 요양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4.3%가 늘었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5.2% 늘었고 10년 전에 비해서 서비스 종사가 2.4% 늘었고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1.7% 늘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 노무직에 많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는 오히려 13.6%가 줄었습니다. 요거는 세대별로 연령별로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 2차 베이비 부모들은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들은 학력이 높아서 오히려 전문직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가 왜 이렇게 많이 일하느냐. 1차 베이비 부모들은 거의 다 지금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연금 도입 연령이 도입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금 가지고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만큼 연금 소득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평균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몇십만 원, 뭐 한 5, 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앞에 받은 사람들은 1차 베이비부모들은 연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못 받거든요. 요즘 나오는 사람들, 2차 베이비부모들 요즘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연금 소득이 높고 물론 이제 그 전에 특수 직업들 교사, 교수 그다음에 또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은 일찍 도입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금 혜택을 받지만 일반 기업들은 나중에 도입이 돼서 1차 베이비붐들은 연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보면은 오히려 제조업 부문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면 제조업 부문에는 빈 일자리가 항상 있어요. 빈 일자리가 있는데 안 채워져요. 우리 청년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제조업 부문 보시면 10년 전에 비해서 20대는 3.9% 줄었고 30대는 3.3%가 줄었고요. 도매, 소매 이런 상업 부문에도 20대는 4%, 30대는 3.3% 줄었는데 숙박, 음식점 이런 데는 지금 늘었어요. 여기는 알바들을 많이 쓰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늘은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보통신업 쪽에서는 30대가 많이 늘었는데 2% 늘었는데 여기는 이제 IT 쪽 이쪽은 좀 좋은 일자리 쪽이 늘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쪽도 늘었습니다. 이쪽이 늘은 거는 이제 좀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이 부분에서도 30대는 더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와 30대 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쪽에서 더 늘어났고
20, 30대가. 그다음에 줄어든 데는 사무 종사자 줄어들었고 서비스 쪽에 많이 늘었고 판매 종사자 이쪽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조작, 뭐 조립, 제조업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 자료와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늘은 거는 이 부분은 알바형이 많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60대와 20대, 30대를 비교해서 보면 60대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사람을 찾기 힘든 부분에 좀 가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일자리, 즉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좀 많이 60대 일자리는 늘어났고, 20, 30대는 그런 데는 아예 안 가요. 차라리 알바를 했지 그런 데는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20, 30대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60대 임금 근로자 규모는 앞에서 자료에서 본 것처럼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산업 직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문가,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그 관련 기능을 가지신 분들, 특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고령화의 영향도 있고, 요즘은 특히 이제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 하우스 이런 쪽이 많습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보면 시니어 하우스 요즘 새로 생긴 데 보면 좌회에 와가지고 한 번에 50명 이상씩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20대의 경우는 숙박음식점, 그다음에 전문직 과학기술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서비스업 쪽에 많이 늘어났고요. 도소매나 제조업 이쪽에는 줄었습니다. 30대는 마찬가지로 20대랑 비슷한데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행정부문 이런 부분에 많이 늘었고, 20대와 마찬가지로 도소매, 그다음에 제조업 이쪽은 줄었습니다. 60대는 제조업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 이쪽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20대와 30대에 비해서 60대가 취업 가능한 분야나 이런 게 서로 달라요. 선호 분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대체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분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체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을 연구해서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60대 일자리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임시직, 일용직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60대 정도 되면 사실은 어디서 재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20대가 또는 30대가 안 가니까 특히 이제 산단, 오래된 산단 같은 데서는 설비는 갖춰져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가 안 돼서 생산성은 높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사장님이 한두 사람 데리고 일하거나, 근데 거기에 올 사람들이 청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일하셨던 분들 다시 데리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60대 취업자가 생존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분야는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증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60대는 지금 임시 일용직 부문의 7.6%, 70세 이상은 6.5%나 1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대, 30대 이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괜찮은 일자리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소득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소득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직업의 안정성. 그래서 그 인컴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커리어 경력.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것이 그 다음 일자리나 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괜찮은 일자리다. 근데 이제 커리어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통계적으로 보면 스테빌리티와 인컴 레벨 이 두 가지 봤을 때 괜찮은 일자리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도 줄어들고 30대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16년 대비 2024년에 통계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대는 6% 넘게 6.5%가 줄었고 30대는 0.2%가 줄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학력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이 줄었다. 그래서 기대 수준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20대는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마이너스 9.8%, 30대는 마이너스 7.5%로 감소폭이 네? 30대 47점에서 42.9 47에서 42.9 그렇네요. 제가 산수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7.5는 20, 30대 전체고 20, 30대 전체가 아니라 밑에 전체 연령 같은 두 개를 합치면 다른 숫자라고 이 두 개 합친 게 20, 30대 전체일 거예요. 아니요. 숫자가 다른가?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숫자가 좀 틀렸나 봅니다. 전체 네. 연령. 그러면 16년 보면 20대가 27만이고 40대가 40. 이 전체가 숫자가 아래 위를 더하니까 틀리네.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네요. 30대는 한 네. 그렇네요. 4.5% 정도고 전체가 7.5%. 어쨌든 요 전체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괜찮은 일자리가 얼마만큼 줄었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시 확인해서 다시 다음에는 자료를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20대와 30대가 생각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 학력에 상관없이 줄어들고 있고 고학력자들한테는 더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보통 중견기업 이상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일자리 하면. 근데 이제 300인 이상 일하는 사업체 일자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대 일자리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대 일자리 규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옆에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300인 미만 일자리는 0.7% 줄었는데 2021년 대비 2024년도에 근데 300인 이상 일자리는 사실은 몇 년 안 되잖아요. 한 3, 4년 만에 마이너스 16% 정도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 규모별로 20대 괜찮은 일자리 비중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체 규모는 일자리의 규모는 줄었는데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늘어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생산성이 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일자리 비중이 큰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고용의 양극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일자리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효과보다 보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기관에서 제기한 대체 효과 문제는 샘플 바이어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샘플 바이어스라는 것이 결국은 정년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공공부문과 그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불과하다 보니까 14.5%에 해당하는 시장을 가지고 본 것이라서 전체 일자리 시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는 AI가 도입된 이후에 중장년층이나 이쪽의 일자리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청년들 일자리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단기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거라서 아직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AI가 보통 이제 노동시장 엔트리 레벨에 속하는 청년들이 들어서서 보통 맡게 되는 정형화된 업무는 상당히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봐야지 이거를 그냥 섞어서 볼 수 있을 경우에 그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생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모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보장 정책을 가지고 다 커버하기에는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일자리 재단에 일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라이트 잡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 일하고 150만 원 받게 되는 일자리를 지금 올해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교수님 중에서도 나 퇴직하고 노는이 당신네 기관에 거기 연구센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빨간 펜 선생님 해주고 한 3일 일하고 나 150만 원 주면 놀기 삼아 또는 기여도 하고 하겠다. 그런 분 모시자. 이런 거죠. 그러면 사회적 기여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되고 근데 교수님들은 그래도 이 퇴직금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연금 이런 것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높으신 분들이지만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한 3일 일하고 150만 원을 받으시면 생존의 한계에 몰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부부가 일하게 되면 한 300만 원은 소득이 되니까 그러면 자녀들이나 청년 세대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 본인도 일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사회보장 자금으로 해주게 되면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중장년의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가. 단지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어려운 거는 이거를 정년으로 가져가자, 정년 연장으로 가져가자 했을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 14.5%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되고 49.5세에 퇴직한 85%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문제만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일본은 정년까지 99.7%가 일을 해요. 그 지금 저는 요즘 그게 고민거리예요. 왜 우리는 99.7%가 정년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근데 일본은 뭐 이 연공급제에서 탈피해서 재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직무급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 정년을 지키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 사실은 생존의 한계에 몰리는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노동 투입 인구수도 더 유지가 되고, 그게 또 소비도 진작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85%에 대한 사회적 논의보다는 14.5%의 정년을 더 늘리는 거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회적으로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존형 인력 운영 모델이 우리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논의와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덕영 대표이사가 다른 일들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일까지 다 하시면 곤란한데, 근데 사실 오늘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저 놀랐는데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제목만 보고는 이게 노동시장 그 리터리처에서 이미 많이 다룬 주제고 아까 본인이 다 얘기하신 걸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우리 노동시장에 가진 문제를 다 짚어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바쁜 분이 이렇게 역시 일자리 재단으로 가시더니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핵심 그 주장의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대 간 일자리 대체냐 뭐 보완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초기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 실제 들여다보니까 뭐 우리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대기업 공공부문 같은 소위 좋은 정규직 내부 시장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정년 또 좋은 일자리, 이제 그런 그 외 주변부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사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청년과 뭐 고령 그런 문제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사실 그 문제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우리 노동시장의 큰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나는 이 청년들의 그 일자리, 특히 그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다른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연금 제도 안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또 내몰려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윤 박사께서 하나 또 짚어주신 것은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새로운 위협 요인이 생겨났다. AI 때문에 그 부분도 재미있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 생성형 그 AI가 발달하면서 이게 오히려 저기 청년층 고용 엔트리 레벨에서 고용은 감소시키고 고령층 고용이 유지 또는 늘어나는 연공 편향적인 이런 그 기술 바이어스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까지 짚어주시면서 결국은 이 공존형 인력 그 운영에 대한 그런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 마지막에 또 사회적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는데 윤 박사가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이어서 논의를 하자면 결국은 세대 공존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반면에 일부 부분에 존재했던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던 그런 그 갈등 또는 대체적인 거는 이제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런 보완적인 것을 극대화하려면은 결국은 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그 기술 주도 성장, 생산성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 중고 연령층의 그런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그 역량 강화, 특히 이제 세대별 역량 강화 중에서도 중고 연령층의 그런 그 역량 강화 교육이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이미 이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계나 그런데 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결국 우리도 한때 임금 피크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연공형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직무 또는 성과 중심 이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연성이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이게 갈등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임금 체계의 전환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중고령층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생애 경로형 어떤 전직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도입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점은 사실 그런 일자리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사회적 공존을 위한 또 그런 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공존의 한 가지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그런 세대 간 통화 어떤 그런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드는 특히 일본에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경력 활용형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는 그것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세대 공존형 주거 및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주거 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할 때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함께 거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예를 들면 육아를 공동으로
지원한 공동육아를 지원한다든가 뭐 노인 돌봄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연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연대 의식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다 지역 기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간의 그런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윤 박사가 하신 얘기를 리피트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런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고 갈등을 완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고 사실은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구태여야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트리 신성식입니다. 일단은 윤 대표님 거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고령자 고용이 청년 일자리와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문제의 본질은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다. 코멘트는 아까 17페이지 5, 6 지적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사회 문제 5개 주제를 보니까 다 재밌는 주제들인데 제가 지금 직접 저는 이제 정년을 했고 지금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정년 후 재고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 애트리인데 저희는 정규직이 한 2,0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 있거든요. 더 초하.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를 고용한다고 해서 저를 뭐라고 그러나 새 직원은 신규 직원을 뽑는데 제약이 뭐라고 그러나 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과제 차원은 매니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과제 10명 참여하면 저는 이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 매니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년 연장 가기 전의 형태로서 정년 후 계약직은 상당히 괜찮은 제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는 정년 2년 전에 15% 삭감, 1년 전에는 20% 삭감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퇴직하고 깎은 15, 20을 합치면 35%를 3년 동안 35%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3년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해마다 평가해서 연장을 하는데 1년에서 2년차 갈 때는 대부분 다 해주는데 2년에서 3년차 갈 때는 최고 등급 A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A 등급 받느냐고 저 3일만 일한 게 아니라 4, 5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후 계약직이 괜찮은 제도 같고요. 일단 어쨌거나 정년 연장 임금 피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직무급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연공 그거 말고 그게 잘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업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저보다 한 5년, 10년 선배들은 한 퇴직하기 3, 4년 정도 그냥 놀았거든요. 지금이라 그러죠. 그거 잘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멘토형 신규 직원 들어오면 멘토를 붙이기는 하는데 그런 거 아직 활성화가 잘 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자기가 관련 있는 기업에 사업화 같은 거 이렇게 하는 파견 가서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의 70%만 한 30%를 하고
연구소에서 70% 지원해 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중장년 인력이 지업이나 그러니까 사회로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다른 데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대표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분야도 제가 잘 모르고 생각을 많이 못했던 분야였구나 또 한 번 알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되게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강성 노조가 좀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그냥 그 이익을 뺏어오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당년 연장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자료 보고 말씀 듣고 또 앞에 두 분 선배님 이제 토론 듣고 그러면서 제 시야가 지금보다 훨씬 넓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20대 초반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60 전후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는 거가 같이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는 그런 거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무리 없이 해나갈 건가,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이론적인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약은 이렇게 그냥 말씀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좀 젊은 노동자와 나이 든 노동자 또는 이제 비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 아니면은 이렇게 익스피리언스와 그냥 로우 레이버의 대책 가능성, 그거에 대한 문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쌓아서 봤는데 요거를 적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못했던 거가 저희가 다 알고 좋아하는 정혁 교수님 논문이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정혁 교수님의 발견과 주장이 기존의 문헌하고 되게 다른 거라서 이제 이렇게 윤 대표님 말고 또 다른 윤 대표님도 계시고 경제학을 공부하셨지만 그걸 좀 모르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대체 탄력성이 1쯤 되면은 이제 아이소콘트가 콥더글라스처럼 되는 건 거고, 그게 또 1보다 크면은 직선처럼 펴져가지고 조금만 요소 가격이 바뀌어도 이렇게 팩팩 바뀌는 그런 건 거고, 이제 시그마가 0이 되면은 이렇게 그냥 꺾은 자처럼 돼가지고 이제 같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건 거지 이렇게 대체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콥더글라스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체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주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려가 되는 거는 예외가 있는데 양쪽으로 예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제 노무직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성이 높고 젊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연공 서열로 봉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총원 제한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당연히 또 높은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연구소나 병원이나 의사처럼 이제 이제 기술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또 직무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서로 도와서 일하게 돼 있는 데에서는 또 같이 가게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헌에서 나와 있는. 근데 아마 정혁 교수님한테 말을 시키면은 그것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이론 없이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보고 모습값을 추정하는 건 거고, 정혁 교수님은 이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론의 파라미터를 갖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추적을 이제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정혁 교수님의 이렇게 발견이 놀라운 거는 그냥 이렇게 특히 전문직이나 이렇게 일부가 아니고 노동시장 일반에서
이렇게 시그마가 0.3쯤 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완적인 건 거지 대체성이 이렇게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주장인 거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정년이 늘어나거나 무슨 이유든지 더 생계상의 이유든지 더 일을 더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완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의 노동법이 늘어나니까 그 기술에 대한 연공에 대한 프리미엄은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아마 정혁 교수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좀 한번 정혁 교수님 만나게 되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만약에 그 정년이 이제 65세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탐내는 선망하는 대기업의 일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갈 기회는 그렇지 않아도 좁아지는 상황에서 더 급속하게 좁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 간 갈등 이슈로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앞서서 되게 여러 가지 그 산업 신산업의 창출, 그 직무 영역의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직역 관리하는 그 모델의 개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그거와 앞서서 아까 그 고무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연수를 더 받고 기술을 더 배우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재정으로 더 늘어나는 것도 꼭 필요한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더블 픽처스 윤혜선입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청년 일자리랑 조금 연관이 있는 일인으로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좀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청년은 취업이 걱정이고 또 중고령층들이 재취업, 정년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만 사실 일자리 구조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오는 불안이 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고령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중고령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청년 입장에서는 앞서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 취준생의 46%는 오히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75%가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네, 또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비율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누가 누구를 대체한다고 하는 문제로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 전체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대체적이라기보다 보완하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 대체효과는 일부분에서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이 고령층 전체를 향한다기보다 청년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범위에서만 정년 연장 등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우려가 집중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상 업계에서도 요즘 AI 활용해서 영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생산성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보다는 유연성인 것 같았습니다. AI 기술이 빨리 바뀌다 보니 저는 시니어든 주니어든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금방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일자리 문제가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정된 방식에 머무는 사람인지 차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아무리 유연한 사람이라도 지금 변화 속도가 굉장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산업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경력 전환이나 재학습은 개인 스스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실제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개인의 태도로만 좀 치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유연성을 가진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재학습, 경력 전환, 기술 습득을 통해서 청년도 중고령층도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진행만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윤 박사님 멀리서 오셔갖고 저는 조금 이렇게 테크니컬한 어드바이스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윤 박사가, 윤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섹터의 생산성과 고용을 좀 같이 보면 훨씬 좋거든요. 섹터를 그냥 이렇게 본다 우리가. 그다음에 고용을 이렇게 또 따로 보고 하니까는 이 섹터하고 생산성을 좀 같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윤 대표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하는 거는 거기다 나이까지 넣어서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봐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많은 논의들이 약간 공허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요. 그 정혁 교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 안은 잘 안 보여요.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무슨 탄력성을 본다는 것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다 뜯어봐야 돼, 사실은. 섹터별로 뜯어보고 섹터 안에서도 지역별로 뜯어보고 나이별로 뜯어보고 해서 사실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갖고 손을 본 다음에 걔를 갖고 애그리게이트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아니면은 이게 좀 퉁치는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은 섹터별로 보고 섹터별로 생산성과 고용을 본 건데 오늘은 그래갖고 윤 대표한테 지금 제가 권하는 거는 섹터, 고용 플러스 연령을 보고 지역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일 높은 게 사실을 보면 부동산하고 임대예요, 서비스에서는. 근데 이놈의 거는 사실 이렇게 전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잘 안 주는데 좀 이따 아래 테이블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돈은 부동산으로만 간다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돈은 몰리는데 이게 서비스에서 얘네들이 부동산이 높은 게 별 영향가가 없는데 고용은 늘어나요. 그래서 웃기는 우리의 아픈 현실인데 그럼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진짜 괜찮게 봐야 될 게 뭐냐 본다면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통신업이잖아요. 통신업이 높고 그 다음이 금융이에요. 근데 이 통신업하고 금융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이게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이어갖고 통신 생산성 올리려면 정부가 요금을 허가를 해줘야 돼요. 금융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들은 특징들이 통신, 금융 보면 사람이 분모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스가 규제를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비극인 거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거잖아요. 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하는 데는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 서비스는 생산성이 복지보다도 낮아요. 문화 기타 서비스도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데 일자리 이렇게 늘어요. 근데 이거를 나이별로 보자는 거지. 나이하고 지역별로. 지금은 저는 그냥 전국 데이터만 갖고 본 건데 이거를 나이하고 지역으로 뜯어서 본다면 사실 대체 관계가 거의 하나도 안 나타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섹터별 생산성, 고용 이런 문제들을 연령 정보하고 지역 정보를 놓고 찾아서 보고 그거를 완성화시켜 놓고 나서 우리 윤 대표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매크로한 이야기, 무슨 대체 탄력성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너무 큰 그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섹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다음에 보완해서 하시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를 하나 더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조업은 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든지. 그다음에 아까 14.5%란 게 난 자꾸 기가 막힌 숫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4%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 근데 우리 이 14.5가 양질의 집단이라면 거기는 누가 더 들어가냐면 그게 공무원하고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내가 오늘 조금 전에 산 것 같다. 친구들 만나서 왔더니 대기업에서 누가 60까지 가냐 이거지. 다 이전에 대기업들 이미 다 명예퇴직이지 뭐지 해갖고 일찍 받아갖고도 대기업이지만 60까지 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대기업도 일부고 공기업, 무슨 교사 이런 사람들이나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14.5%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 정년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우리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업들이 사실은 규제로 생산성이 묶여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 정도만 하고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렇게 프로보커티브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거꾸로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가 데이터만 잘 갖춰준다면 중장년 고용 확대가 경제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는 또 선순환도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마이크로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 데이터만 있다면 이 사실 고용은 사실 뭐 곱하기 뭐냐면은 고용률 곱하기 평균 노동시간이잖아요. 주당 노동시장에다 고용률을 곱한 건데 고용률이 나이 든 사람들이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주당 노동시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당 노동시간이 빠진다는 가정이라면 고용률이 빨리 대체해 주는 것밖에 노동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여성이랑 노인이죠. 사실 여성이랑 노인들이 이렇게 레이버 서플라이를 증가시켜주면 이게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두 번째는 아까도 윤 대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연금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한테 여지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 대표 코멘트에서 생산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오늘 강의를 좀 발제를 좀 하라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지. 그래갖고 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전울태 선배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짚어주셔서 이 중장년들이 사회적으로 공존하는데 이러이러한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00% 정년 채우는 나라가 되려면 그런 대안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법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그거는 시장에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부문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공공부문만 그렇지 대기업도 예를 들면 제조업 근로자들은 정년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조업 근로자 아닌 분들은
50대 제가 50대 초반에 왜 다들 퇴직하나 봤더니 그때 가면 이제 사무직들은 이사가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안 하고 부장에서 계속 버틸라 그러지만 이제 못 올라가거나 하면 또 부장에서 끝나야 되고 아니면 이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하거든요. 1년씩 연장하게 되면 이사 다음에 뭐 전무나 상무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상무 전무 올라가려면 거기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다 50대 사실은 대기업도 50대 이 초반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만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덕보는 사람들은 정말 적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식의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여러 가지 선택권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다가도 평사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도 그거를 좀 해봤으면 나이가 몇 년 이상 되면 경영진에서 내려와서 자기 직무만 하다가 정년되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서로 부담도 줄어들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 공존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태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혁 교수 논문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안관계 우리 윤혜선 PD님이신가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 거 보면 그렇게 가요. 제조업 보면 이 나이 든 사람을 하나 고용하면 팀장으로 고용하고 청년들이 그 밑에 가야 이 청년들이 일도 배우고 이게 생산성이 높아져요. 근데 팀장 없이 청년들만 갖다 놓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그래서 중장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중장년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컨설턴트형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거기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 컨설턴트로 보내준 사람을 계속 고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고용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안관계가 확인이 돼요. 현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신입 박사가 들어왔다. 연구원에도. 근데 박명호 교수님 같은 사람이 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하고 네 혼자 길 찾아봐라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보완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박명호 교수님이 그 섹터별로 생산성, 나이 거기에다가 고용과 지역을 같이 보면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는가. 좋은 제안이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도와주실 걸로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하는 문제 이제 저는 일자리가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